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신우 변리사라고 하고요. 네, 제가 이제 1차 상표법을 오늘 어떻게 보면 첫 강의예요. 공부법 강의는 제가 좀 했었는데 1차 이제 실질적인 내용을 이제 강의를 하는 거는 오늘이 처음이고, 그래서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고요. 저는 원래 이제 작년에는 2차를 중심으로 해갖고 강의를 했었고, 이제 올해부터는 좀 1차를 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를 뭐 카톡방이나 이런 곳에서 좀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쨌든 저는 58기로 합격을 했고요. 58기니까 지금 이제 61회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58회니까 이제 벌써 저도 3년 차가 됐습니다. 3년 차가 됐고, 지금 저는 리앤목 특허법인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 업계에서는 제일 큰 특허법인이에요. 이제 오시면은 다 아시게 되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아웃고잉 회사 중에는 제일 큰 회사긴 해요. 네, 그래서 리앤목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년차 변리사로 일을 하고 있고, 뭐 하는 일은 특허를 해요. 특허를 하는데 상표를 가르치고 있죠, 제가.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간단한 소개를 마쳤고, 이제 2월 24일이잖아요. 우리 24년 2월 24일 다 이사네요. 어떻게 보면 이사네. 2월 24일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저 오늘이 1월 8일이죠. 그러면 한 달하고 2주 정도 남았네요. 한 달하고 2주 정도면은 이제 최종 정리를 다 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정리 강의를 시작하는 건데 8회예요, 8회. 그래서 8회 왜 이렇게 많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하루에 그냥 조금씩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씩만이라도 상표법을 조금만이라도 보고 8회 안에 모든 걸 끝내자라는 게 제 지금 이 목표고요. 그래서 상표법 10문제 나오잖아요. 산재법 중에 우리 민법이 40문제, 그리고 산업재산권법, 산재법이 또 40문제죠. 이 중에서 이제 특허법이 20문제고, 보이시나요? 네. 상표법이 10문제고, 또 디자인보호법이 10문제. 그러니까 자연과학개론, 자과 또 40문제. 이 120문제 중에 10문제예요. 그러니까 많지 않습니다. 예, 양이 적고, 우리는 실제로 이제 시험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상표법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안 돼요, 사실은. 1차에서는. 물론 그건 있죠. 1차에서 이제 특허하고 상표가 2차에서도 나오니까 특허 상표는 좀 잘 해놔야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그거는 이제 평소에 많이 하셨어야 되고, 이제 최종 정리하는 입장에서는 민법을 많이 하셔야 돼요. 민법. 네. 저는 10시간 공부한다 그러면은 거의 7시간 가까이를 민법을 했어요. 거의. 6시간에서 7시간. 네. 순수 공부 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하면, 민법을 그만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민법. 그래서 민법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당연히 특허법 많이 하셔야 돼요. 특허법이 어려워요. 특허법 어렵고, 상표법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쉬워요. 자과는 계속 꾸준히, 예. 우리 전략 있잖아요. 지구과학은 무조건 다 맞춰야 되고, 생물도 뭐 10개 다 맞추는 수준으로 이제는 바뀌었어요. 옛날에하고 저 할 때하고 좀 달라져갖고, 요즘에는 그래도 한 7개는 맞추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다들. 네, 그래서 지구과학하고 생물은 암기 과목이니까 순수 노력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물리화학을 둘 중에 하나를 좀 전략 과목으로 해가지고 하고, 하나는 좀 방어 과목으로 해서,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60점 이상은 나와야 자과가, 그래야 좀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합격 컷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 네. 우리 기본적인 전략은 그거예요. 법은 90점 이상은 무조건 맞춰야 되고, 자과는 한 60점 이상을 맞추자. 그러면은 뭐 90점, 60점이니까 180점, 6점, 평균 80이네요. 그러니까 평균 80 정도를 목표로 해서 그 이상을 당연히 나오면 더 좋고요. 네. 하셔야 됩니다. 이제 최종 정리할 때는 쓸데없는 걸 안 봐야 돼요. 여태까지 했던 거 다 정리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1차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게 뭐가 나오는지를 좀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국은 법조문. 원문이요. 이거 원문 봐야 돼요, 원문.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서를 보시잖아요, 대부분. 근데 기본서에 있는 거는 그 법조문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문의 내용이, 법조문만 보고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해요. 법 공부를 처음에는 안 하신 분들이 딱 봤을 때는 법조문을 이해를 못 해요. 근데 그거를 풀어 쓴 게 기본서인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통해서 평소에 이해를 하다가 마지막 정리는 뭐로 해야 되죠? 이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조문. 여기서 나와요. 이 지문들이 다 여기서 나와요. 그럼 법조문으로 다시 원문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법조문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저는 한 조문도 놓치지 않고 다 봤어요. 정말. 보시면은 우리 상표법에서 유명한 조문들 되게 많잖아요. 식별력 33조, 부등록사유 34조에서 뭐 거기 안에서도 1항, 뭐 7호, 9호, 11호, 12호, 13호 이런 거 유명하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 보셔야 돼요. 전자출원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있죠. 뭐 대리권은 서면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 네, 제외자의 경우에는 뭐 어떻게 취급한다. 이런 것들 총칙에 나오는 조문들까지, 그리고 맨 뒤쪽에 형사처벌에 관한 그 몰수, 뭐 위증죄 이쪽 부분까지 다 하셔야 돼요. 정말. 네, 다 하셔야 돼요. 1차가 굉장히 좀 짜증난 이유가 딱 그겁니다. 정말 짜잘짜잘한 것까지 다 해야 돼요. 2차 가시면 안 해도 돼요. 그런 것까지. 왜냐면 법조문을 주니까. 네. 그래서 그 전에는 1차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내가 너 이거 뭐 몇 조 외워봐 이게 아니라 보고 정확하게 요건하고 절차하고 효과를 떠올릴 수 있으면 돼요. 요건하고 절차하고 효과. 네. 그래서 법조문은 원문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제 요 최종 정리 자료 보시면은 원문을 그대로 실어놨어요. 우리 2024년 2월달 시험을 기준으로 제가 원문 실어 놓은 거고요. 5월 달에 개정이 돼요. 많이 개정돼요. 근데 2월 달 시험 시점을 기준으로 시행하는 법조문이 우리 시험 범위거든요. 뭐 예를 들어 변경 출원 같은 거는 5월 달에 엄청 많이 개정이 돼요. 근데 그거는 아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2월 달에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 원문 보자. 그리고 판례를 당연히 보셔야겠죠. 근데 그 중에서 대법원 판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뭐 객관식을 풀든 모의고사를 풀든 이런 데 보면은 특허법원 판례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특허법원 판례가 만약에 해설지에 나왔다. 그것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걸 거예요. 그 특허법원 판례에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건데 그 특허법원 판례가 해설지에 나온 것 뿐이죠. 사실은 대법원 판례인 거죠, 그럼. 그죠? 예. 대법원 판례를 보셔야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구속력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2차 가셔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허법원 판례는 정말 최신 특허법원 판례 중에서 특별한 법리가 있는 거. 딱 그것 빼고는 큰 의미가 없어요. 특허법원 판례는. 기속력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특허법원 판례는 딱 정말 중요하게 여겨지는 판례들이 있는데 그것 빼고는 대법원 판례를 보죠. 이것만 해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무슨 이렇게 갈피를 잃으셔갖고 특허법원 판례를 보시고 또 제일 제가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가 심사 기준을 보시는 거. 심사 기준 물론 아예 안 볼 수는 없는데 심사 기준은 우리의 시험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심사 기준이 어떻게 취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참고할 수는 있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온다? 일단 아니에요. 물론 나온 해가 있어요. 51회인가? 뭐 아무튼 특허법인가? 뭐 이렇게 해갖고 쫙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내가 심사 기준을 공부해야 된다. 계속 앞으로 엄청 많이. 그건 아니에요. 심사 기준은 우리의 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네. 법조문하고 대법원 판례예요. 끝이에요. 끝. 요것만 보셔도 너무 많아요. 요것만 보시는 것도. 플러스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원래는 기출문제를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많이 공부하셨을 텐데, 객관식을 좀 이렇게 푸신 경우도 있을 거고, 객관식 문제지. 뭐 이렇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결국은 요걸 보셔야 돼요. 자, 상표법 10문제죠. 그러면은 20년치만 해도 200문제예요. 그걸 포기하셔야 돼요. 딴 거보다. 그걸. 예. 그죠? 적어도 10문제씩 저는 10에서 15회는 제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100문제에서 150문제는 정말 제대로 봐야 돼요. 네. 정말 그 한 지문을 다 분석을 해야 되고, 그때 뭘 보셔야 되냐면 근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답의 근거. 답의 근거가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학설이 답일 리가 없겠죠? 학설이 답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조문 아니면은 결국은 대법원 판례. 간혹 가다가 이제 심사 기준이 나온 경우 있죠. 근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거 몰라도 다른 지문에 의해서 풀 수 있어야 돼요. 네. 근거를 명확하게 찾는 연습을 하셨어야 된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거예요. 이게 상표법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재법 다 포함이고요.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민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법 공부하는 건 딱 요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 정리 자료에는 법조문의 원문을 실어놨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제가 판례를 대법원 판례만 실어놨습니다. 근데 특허원 판례가 가끔 이제 참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제가 특법 판례라고 써놨어요. 특법 판례. 그리고 판례의 번호를 이제 중요한 판례들 있죠. 우리가 이제 2차 공부를 앞으로 하시게 되면은 무슨 판례 그러면서 판례 명칭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요부를 결정하는 유사 판단에서 요부를 결정하는 유명한 판례 뭐죠? 자생초 판례예요. 자생초 판례, 몬스터 판례 뭐 이러면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게 명칭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기억하기 쉽게. 그리고 판례 번호도 혹시 이제 찾아보시고 싶을 때 좀 찾아보시라고 판례 번호도 옆에다가 기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판례를 기억할 때, 그 판례, 자생초 판례, 몬스터 판례, 아니면은 뭐 송석 판례 이러면서 이제 명칭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의사소통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변리사 공부를 함에 있어서. 네. 자, 일단은 서론은 여기까지고, 그렇게 길게 안 할 겁니다. 네. 자, 보시죠. 이게 지금 파트 1으로 돼 있어요. JD 상표법. 저는 이제 앞으로 JD 상표법이라고 할 건데, just do it의 JD입니다. 네, 그냥 해. 네,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JD 상표법 1차 대비 최종 정리 자료인데, 파트 1으로 돼 있어요. 이게 상표권까지가 이제 한 100페이지 정도 되고, 뒷부분을 이제 다음 주에 드릴 거예요. 네, 다음 주 또는 뭐 빠르면은 금요일쯤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2주 과정이잖아요. 월화 목금. 그래서 금요일쯤 아니면은 다음 주 월요일쯤에 이제 파트 2를 드릴 겁니다. 일단은 여기 있는 걸 먼저 소화하세요. 네, 여기 있는 걸 먼저 소화하세요. 자, 목차를 한번 볼게요. 이제 목차. 우리가 1차를 공부하다 보면은 나무를 너무 봐요. 그러니까 숲과 나무가 있잖아요. 우리 공부를 함에 있어서 멀리서 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나무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위에서부터 쫙 내려가다 보면은 나무만 보게 됩니다. 그냥 내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내가 뭘 공부하고 있는지를 카테고리를 못 찾아요. 제일 중요한 건 카테고리예요. 내가 뭘 공부하고 있는가. 이 상표법에 대해서, 상표법, 뭐 특허법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특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출원인이다. 상표권을 등록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변리사를 찾아가겠죠. 오케이. 나의 표장은 이런 건데, 나 이런 상표를 등록받고 싶어요. 그러면은, 변리사가 이제 대리를 시작하겠죠, 우리가. 그러면은, 출원을 합니다. 출원을 하죠. 출원을 하면, 특허청에다가 이제, 그 출원서를 제출하겠죠. 뭘 하죠?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합니다. 자, 이 심사를 할 때 등록 요건이라는 게 있겠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번이에요.
2번 목차, 상표 등록 요건. 상표 등록 요건은 54조의 거절 이유로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등록 요건이에요. 이거를 만족하지 못하면은 넌 등록받을 수 없어라고 해갖고 거절 이유가 통지가 되고 또는 거절 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54조에 기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등록 요건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특허청에서 심사를 하겠죠. 그게 3번이에요. 우리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뭔지, 그리고 특허청에서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인지, 또는 우리가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등이 심사 부분이에요. 3번. 상표 등록 출원 및 심사. 그죠? 그러다가 다 해갖고 등록이 됩니다. 상표권이 됐어요. 상표 등록 출원이 상표권이 됐어요. 그러면은 4번이에요. 이제 2번 여기 파트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상표 등록을 할 때 등록료는 어떻게 납부를 해야 되고, 다른 수수료 같은 거는 어떻게 납부를 해야 되고, 상표권이란 거는 뭐 어떻게 상표 등록 원부에 등록을 해야지 발생을 한다. 뭐 이런 것 같이 상표권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 5번입니다. 이게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죠. 이게 4번 파트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상표권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나의 권리가 생긴 거예요. 나의 권리가 생겼고 이제 상표권자 갑입니다. 갑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을이 쓰려고 그러네. 을이 내 상표를, 자, 상표 A라고 하죠. A 상표인데 A 유사한 걸 이제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뭐 우리의 지정 상품은 가 상품이라고 하고 뭐 나 상품이라고 하죠. 을이 상표 사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A 다시 라지 A와 유사한 A 다시에 대해서 뭐 유사한 상품 가 다시에 대해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 상표권자로서 당연히 화나겠죠. 뭘 해야 되죠? 이제 분쟁이 발생하는 거죠. 야구. 그게 5번이에요.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전 단계로서 어떤 심판, 권리범위 확인 심판 같은 것들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분쟁 단계. 분쟁에 대한 게 5번이에요, 5번. 네. 이 심판 쪽은 여기서 만약에 내가 거절을 당했어요. 그럼 거절에 대해서 불복하고 싶으면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쵸? 만약에 보정각하를 당했어요. 그럼 보정각하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특허에는 없죠. 보불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 상표에는 보불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 등록을 받았는데 이 등록이 애초에 등록받지 못할 거였는데 등록받았다. 그럼 뭘 걸죠? 무효심판을 걸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쓰고 싶은데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으니까 얘를 좀 무효로 해보자.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얘를 취소시킬 수도 있어요. 일정 사유에 의해서. 그게 119조에 있죠. 취소심판입니다. 네, 취소심판. 이렇게. 그리고 얘네끼리 이제 분쟁 안에서 하는 거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심판의 종류를 다른 게 6번이에요. 그러고 나면 뭐 이제 심결 확정에 따라서 재심을 제기할 수도 있고, 심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국제 출원에 대해서 마드리드 협정 이런 거 공부해야 되고요. 제가 진짜 모든 조문을 다 넣어놨거든요, 여기. 예, 기타 법 조문까지 다 넣어놨어요. 근데 그렇게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1차 공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안 보신 것들 되게 많을 거예요. 뭐 서류의 열람 등, 송달, 뭐 상표 공보 및 상표 표시, 네, 이런 거 잘 안 보실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요도를 별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쨌든 보긴 봐야 돼요. 무조건 보긴 봐야 돼요. 제가 별표를 하나라고 했다 그래갖고 안 보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보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 여기 중요도를 체크를 해놨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1차 기준으로는 무조건 다 봐야 돼요. 네, 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다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특히 여기서 별표 2개나 3개짜리들은 진짜 달달 암기했죠. 네, 달달 암기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셔야 되고, 10번하고 11번 특유표장하고 특유쟁점 같은 것들은 특유표장, 특유쟁점 이거 다 판례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입체상표, 위치상표, 소리 냄새상표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뒤쪽에서 체크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표단, 지표중도 뒤쪽에서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할 거고요. 이제 총칙을 볼 겁니다. 총칙을 되게 등한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총칙도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1차에서만 보는 총칙, 2차에서는 거의 안 봅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서면 이거 뭐라죠? 이 종이로 드렸는데 이 파일을 드릴게요. 제가 여기 그 인강으로 보시는 분들도 오픈 카톡방에 JD 상표법 이라고 치시면은 나올 거예요. 거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이런 거 안 해놨어요 지금. 네. 그래서 오픈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거 PDF 파일로 드릴게요. 요거 지금 흑백이어서 그렇지 이거 원래 칼라로 하면 되게 이쁘거든요. 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총칙은 자, 첫 번째 우리가 뭘 공부하는지 봐야 됩니다. 네, 상표법의 목적. 이거 왜 공부해야 되냐면 이거는 나중에 이거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상표법이 왜 이런 조문들을 넣어놨는지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장착을 하는 게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리걸 마인드를 장착하기 위한 겁니다. 1조에서 말하는 목적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고요. 상표의 기능은 되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 이제 기본서 보시면서 그냥 막 넘어가셨을 텐데 상표의 기능 같은 것들을 아셔야 이게 상표적 사용하고 되게 연관이 됩니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상표의 기능을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상표의 개념. 상표가 뭔데? 이거는 이제 법조문에 있습니다. 2조 1항 1호. 그리고 표장에 대해서는 2조 1항 2호에 있어요. 네, 그 정의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보고 갈 거예요. 정말 꼼꼼하게. 그냥 팍 넘어간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상표의 사용. 자, 여기서 이제 요거는 저 시험 2차 시험 볼 때도 비슷한 게 나왔는데 상표의 사용과 상표적 사용은 다릅니다. 네. 우리 법조문에 2조 1항 11호하고 2조 2항에 있는 게 상표의 사용이에요. 상표적 사용은 거기에 상표의 기능이 발휘돼야 됩니다. 네. 그게 상표적 사용이에요. 상표의 기능과 상표적 사용은 명백하게라고 하긴 좀 그렇고 어쨌든 이제 우리 법리상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물어본 게 58회 2차 시험에 나왔어요. 이런 것도 이제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기타 법조문을 되게 꼼꼼하게 같이 볼 거예요. 네. 안 보셨을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공백이 없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이제. 자, 상표법의 목적 제1조 보겠습니다. 1조.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고 그리고 산업발전에 이바지, 그러니까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뭐가 중요할까요? 이제 상표권자를 보호하는 이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두 가지 측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한다는 건 그냥 사익적 측면이에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니까. 그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측면. 요거 되게 중요해요.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건 뭐냐면 상표를 보고 저 상표 어떤 출처네? 어떤 브랜드에서 온 거네? 라는 어떤 신용이 있겠죠. 상표에 화체된 신용이 있을 겁니다. 수요자의 이익이란 거는 그런 상표에 화체된 신용을 보호하는 거예요. 수요자에게 화체된 신용을 보호하는 게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수요자를 보호한다는 건 결국은 공공이잖아요. 퍼블릭이라 그러죠. 공공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공익적 측면이라 그래요. 네. 그리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니까 국가적인 측면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항상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한다라는 개념과 그리고 수요자의 이익을 항상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모든 법조문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목적 끝.
그래서 항상 요 보이기산 요거 머릿속에 넣고 가시고요. 상표의 기능. 상표의 기능을 간단하게 적어놨어요. 가장 본원적인 기능은 자타 상품 식별 기능이에요. 자타 상품. 자기의 상품하고, 요거를 여기다 쓸게요, 그냥. 자타 상품 식별력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의 상품하고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 이게 자타 상품 식별 기능이 본원적인 기능입니다. 네. 본원적인 기능이고요. 그리고 나서 출처 표시 기능. 상품의 출처 표시를 출처를 이제 표시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이제 품질 보증 기능, 광고 선정 기능 이렇게 단계별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자타 상품 식별 기능부터 출처 표시 기능, 그리고 이런 품질 보증 기능, 그리고 광고 선정 기능. 요즘에는 이제 광고 선정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는 출처 표시 기능이에요. 출처 표시 기능. 네. 그래서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게 상표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자. 상표의 기능이 뭐다? 그러면은 자타 상품 식별 기능하고 출처 표시 기능하고 품질 보증 기능하고 광고 선정 기능이 있다. 그 외의 기능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 기능들인 거예요. 네. 예를 들어 품질 보증 기능에 있는데 그 법조문은 뭘까요? 딱 생각나신 거 있나요? 품질 오인의 염려. 기억하시나요? 34조 1항 12호 전단. 품질 오인의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34조 1항 12호 전단. 이런 것들도 품질 오인의 염려. 이 품질 보증 기능 때문에 생긴 조문들이에요. 가볼게요. 이제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상표의 개념, 표장의 개념. 여기다 이제 지우고 갈게요. 오늘 계속 써놓고. 자, 상표의 개념은 어디냐면 이제 법조문 2조 1항 1호에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자, 상표란 저 원문을 보셔야 돼요. 자기의 상품과 가로치고 있죠.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자타 상품 식별 표장.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상표란 자타 상품 식별 표장입니다. 네. 우리 아까 상표의 기능 공부할 때 어떻게 했죠? 자타 상품 식별 기능이 본원적 기능이라고 그랬잖아요. 상표는 자타 상품 식별 표장입니다. 자, 이제 괄호를 볼게요. 네.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게 뭐의 괄호일까요? 상품에 대한 괄호입니다. 자, 상품에 대한 괄호예요. 상품 볼게요. 자, 7쪽 보시면은 양괄호 3번에 이제 상품의 정의가 써 있어요. 네. 상품의 정의가 써 있는데 법조문에 없습니다. 자, 괄호 보시면은 상품의 정의에 대해서 써 있나요? 안 써 있습니다. 상품의 정의가 안 써 있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조문에 없어요. 우리 법조문은 상품의 정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판례가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제 두 문자 쓸게요. 교독 상목.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외우기 쉽습니다. 그 자체가 교환 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대상 물품이라 그럽니다. 예, 교독 상목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가 교환 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 요게 상품의 정의입니다.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상품은 그거다. 우리 법조문이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판례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판례가. 네. 우리 법조문에 정의가 있다. 틀린 지문입니다. 네. 서비스를 포함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왜 있냐면 서비스와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라고 써 있잖아요. 상품이.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합니다. 예전에 이제 서비스표가 있었어요. 개정되기 전에. 예전에 이제 상표가 따로 있었고요. 서비스에 대한 거는 서비스표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서비스를 이제 따로 뺐었는데 이제 상품에다가 다 넣어버렸어요. 상품의 개념에 이제 서비스의 개념이 서비스도 상품인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그 포함한다라는 얘기가 그겁니다. 아, 상품은 법조문 얘기 안 하고 판례가 얘기하는데 교독 상목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상품에는 서비스와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하고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관련된 쟁점을 정리해 놨습니다. 자,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 뭐가 있을까요? 사은품. 네, 사은품 같은 거. 이렇게 사은품 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이렇게 길 가다가 주는 것들 있잖아요. 사은품들. 그런 것들은 상표법상 상품인지 여부 아니다. 이런 것들은 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할까요? 교독상목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교환 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윙크 판례가 그랬어요. 윙크 판례에서. 되게 유명한 판례고요. 그래서 상품의 일부를, 이거 이제 최신 판례인데요. 요거 간단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나중에 이제 판례 정리할 때 같이 좀 더 볼 건데, 상품의 일부를, 상품이, 자, 이렇게 있어요. 상표권자 갑이 있는데, A를 등록받았습니다. 뭐에 대해서? 이제 상품, 가나. 자, 근데 을이 그걸 쓴 거예요. 허락 없이 썼어요. 자, 이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을이 갑의 상표권을 허락 없이 썼으면 뭐죠? 침해죠. 침해인데 가를 판매를 할 때는 유상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판매한 거예요. 돈을 받고 판매했으니까 얘한테 손해도 있겠죠. 나를 판매할 때는 무상으로 판매했어요. 일부를. 네. 또는 뭐 가의 일부는 유상으로, 가의 일부는 무상으로, 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한 거죠. 네. 그렇게 판매를 했는데 판례가 뭐라 그랬냐면 간단하게만 정리하면 판례 지금 강의는 아니니까 이 무상으로 판매한 부분만을 이렇게 정리하기보다는 가의 일부라고 할게요. 가의 일부는 유상으로 하고 가의 일부는 무상이라고 할게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정리한 거니까. 일부를 무상으로 판매한 부분만을 분리해서 이 부분이 침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냐? 아니다. 전체로 묶어갖고 이거 다 침해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수건 판례입니다. 수건 판례. 네. 무상으로 판매한 일부만을 분리하여 상품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상품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상품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상품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다. 무상으로 판매한 부분이. 네. 이것도 상품과 관련된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벌써 상표와 상품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표장은 2조 1항 2호에 있어요. 2조 1항 2호. 상표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이죠.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2조 1항 2호. 자, 볼게요. 기문도,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이런 거 쭉 나열했어요. 기문도,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색채 이런 거를 등으로써 그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이게 되게 헷갈립니다. 그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부분이 체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표시다. 모든 표시입니다.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이 없어요. 표장은. 그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게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거기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장이란 거는 이제 구성이나 표현 방식에 상관이 없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제 상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가 포함되죠? 서비스가 포함되죠. 그럼 서비스는 뭔데? 이렇게 된 거죠. 서비스에 대해서도 당연히 상품도 얘기 안 하는데 서비스도 얘기 안 하겠죠. 이것도 이제 판례나 심사 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판례 볼게요. 자, 밑줄 친 부분을 볼게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원봉사. 예,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자원봉사처럼. 그리고 단순한 호의에 의한 노무 또는 편익의 제공. 이런 것들은 이제 상거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일정한 목적 아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상표법상의 서비스업을 영위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네. 돈을 받아야 돼요, 돈을.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거는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원봉사 이런 거 안 되고, 단순한 호의, 이것도 돈을 안 받는 거죠. 내가 좋아서 해주는 거야. 안 돼요. 그건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내가 유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요건이 뭐냐면 독립된 상거래의 대상이 돼야 되고요. 독거 타의 부재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독립된 상거래의 대상이 돼야 되고,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이 돼야 된다.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제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뭔가 상품을 판매하는데 그냥 부수적으로 이거 조금 더 해줄게. 부수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어야 된다. 독거 타의 부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근데 독거 타의 부재 심사 기준이죠.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고, 판례는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호의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 자원봉사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지문에 나올 수 있는 조문입니다. 이런 그 문장입니다. 자, 벌써 1-3까지 끝났습니다. 상표의 사용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상표의 사용. 아까 이제 말씀을 살짝 드렸는데, 상표에 사용하고 상표적 사용은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상표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기재가 되어 있냐면 2조 1항 11호 하고요. 이제 개정법에 의해서 2조 1항 2항에 2조 2항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적 사용은 그런 상표의 사용을 형식적으로 해야 되고요. 당연히 해야 되고, 상표의 기능이 발휘가 돼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상표의 기능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는 상품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가 돼야 된다 그래요. 네. 상품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서, 그러면 당연히 법조문은 완벽하게 아셔야겠죠. 법조문은 2조 1항 11호하고 2항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네. 자, 볼게요. 자, 얘는 3개로 돼 있어요. 가목하고 나목하고 다목으로 되어 있어요. 네. 얘는 1호하고 2호로 되어 있죠. 가목은 크게 이렇게 얘기해요. 표시행위. 표시행위다. 그리고 나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통행위다. 다목은 광고행위다. 표시, 유통, 광고행위로 우리가 정리를 합니다. 표시, 유통, 광고행위예요. 그리고 2조 1항 11호 그 표시행위를 조금 더 얘기한 게 2조 2항이에요. 네, 2조 2항이에요. 자, 표시행위는 뭔지를 한번 볼게요. 이제 읽어볼게요. 자, 2조 1항 11호 상표의 사용이란, 자,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품의 포장, 그냥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품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겉에다 그냥 그 상표를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행위, 그쵸?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표시한 것을 양도, 인도, 그리고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서 제공, 그리고 이를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수출, 수입하는 행위. 이거 그냥 막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양도, 인도는 비슷한 내용이죠.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 거. 그리고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서 제공한다. 요게 개정법입니다. 23년 개정법이에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겁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예. 그래서 23년 2월 4일 시행 개정법이니까 작년부터 해갖고 이제 시험에 나왔겠죠. 여기는 이제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어떤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온라인 유통 행위를 여기다가
추가를 한 겁니다. 인터넷상에서. 네. 뭐 NFT 같은 것도 다 여기에 이제 포섭이 될 수 있어요. NFT 같은 것도 디지털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존재하는 상품, 요거를 넘기는 거, 얘한테 넘기는 거. 인도잖아요. 양도 인도죠. 판매하는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서 제공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좀 특허하고 다른 게 여기는 수출 수입이 다 있어요. 네. 수출 수입이 다 있어요. 특허는 수입만 있죠. 수출이 없어요. 실시의 정의를 얘기할 때 특허는 수입만 있을 거예요. 반대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특허 이제 잘 안 봐갖고. 어쨌든 수출 수입이 다 있다. 우리는 상표는 수출 수입이 다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 다목이에요. 요게 좀 많이 나옵니다. 요 유통행위에서는 이제 개정법 꼭 아셔야 되고요. 개정법 아셔야 되고, 광고행위 부분은 읽어볼게요. 먼저 광고 상품에 대한 이제 광고, 정가표, 거래 서류, 그리고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린다. 그런 행위들이에요. 결국은 광고한다는 건데, 거래 서류의 범위에 대해서 요게 가끔 나옵니다. 거래 서류의 범위에 대해서. 객관식 푸시면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뭐 기출문제에도 옛날에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2조 1항 11호 다목에 거래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게 이제 판례에서 얘기한 것들이 좀 있어요. 옛날 판례들이어서 사실 간단하게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은 안 된다 그래요. 이거 특허본 판례가. 그리고 수입신고서, 뭐 이렇게 수입 신고할 때 하는 것들, 이것도 안 되고. 그래서 명함은 돼요. 명함 안쪽 뭐 이면에다가 이제 상표를 표시해요. 이런 것들을 해갖고 구매자한테 교부를 하면은 요거는 이제 거래 서류다. 그러면은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2000년 판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죠. 주문서, 납품서, 송장, 아니면은 이제 물품 영수증 방금 얘기했고, 카탈로그 이런 것들 다 되는 거니까 뭐가 안 되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죠. 네, 영수증 되고 명함 된다. 영수증 안 되고 명함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체크하시고요. 관련 쟁점 볼게요. 반드시 상품명이나 제조원이 표시가 되어야 하는지. 상품명이나 제조원까지는 표시가 될 필요가 없고요. 네. 자, 상표가 표시돼야 되겠죠. 상품명 말고. 지정 상품과 무관한 광고가 상표법상 광고 행위인지. 내 상품이 아닌데 다른 상품을 광고하면은 그게 광고 행위입니까? 아니겠죠. 당연히 X입니다. 이것도 2012년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아시면 좋아요. 근데 당연한 거기 때문에 당연한 것들은 팍팍 넘어간 거예요. 외국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수입 반포가 되고 있는 경우 광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것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 간행물이어도 우리나라에서 돌고 있으면 당연히 광고 행위가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체크하면 유통행위에서는 개정법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서 제공하는 행위. 2조 2항을 안 했네요. 2조 2항 같이 볼게요. 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니까, 표시하는 행위에는 1, 2호가 포함된다. 자, 표장의 형상이나 형상 소리 냄새예요. 형상 소리 냄새. 그러니까 입체 상표 생각하시면 되고, 소리 냄새 상표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입체 소리 냄새 상표, 이렇게 소리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요게 상표의 사용이다.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의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요거하고 아까 이제 2조 1항 11호 남목 유통행위에 그 추가된 부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른 거예요. 요거는 쿠팡 이런 온라인 웹사이트에다가 거기에 표시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기통신 회선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에, 그러니까 웹사이트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거기에다가 이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같은 거겠죠. 웹사이트 상에서 상표가 표시된 경우가 이제 2조 2항 2호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네. 아까는 유통행위에서 이제 디지털 상품이 이제 유통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었죠. 다른 겁니다. 자,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표시 유통 광고 행위를 해야 되고 상표의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 이게 상표적 사용이었어요. 상표의 기능은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하죠. 4개.
자타 상품 식별 기능, 출처 표시 기능, 품질 보증 기능, 광고 선정 기능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발휘가 되는 게 상표적 사용이다. 상표적 사용과 관련해서는 엄청나게 판례가 많아요. 판례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자, 지우고 또 가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상표적 사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상태주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태주의. 상품과의 관계를 봐야 되고요. 당의 표장의 사용 태양을 보셔야 되고, 그리고 등록 상표의 주지 저명성, 의도와 사용 경위를 봐야 된다. 이런 건데, 이게 그냥 이렇게 보면은 이거 맨날 판단 기준 뭐야, 똑같은 거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왜 이렇게 썼는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한번 볼게요. 갑이 상표권자입니다. A에 대해서 가, 나 똑같이 갈게요. 이렇게 상표권자 등록됐는데 을이 있습니다. A 다시를 가 다시와 나 다시에 씁니다. 자, 얘가 당연히 얘한테 뭐로 할까요? 침해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너 상표권 침해했어 이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네. 그랬을 때 나중에 이제 침해 파트에서 공부를 하시겠지만 얘가 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표적으로 사용을 해야지 침해가 됩니다. 상표적 사용해야 돼요. 자, 볼게요. 그러면은 상품과의 관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얘와 얘의 관계를 가 다시와 A 다시, 얘가 쓴 거는 A가 아니라 A 다시잖아요. A 다시와 가 다시, 나 다시 이런 걸 썼는데 이 상품과의 관계를 봐서 이 상표적으로 사용했는가? 얘가 과연 요걸 봐야 된다는 거고. 자, 당의 표장의 사용 태양, 얘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실제로 본다는 거예요. 사용 태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을이 병이란 놈이 있는데 얘와 비교하면서 요거를 쓴 거예요, 그냥. 어떤 내 거를 홍보하기 위해서 또는 표시, 유통, 광고 행위를 한 게 아니라 비교 문구로서 뭔가를 쓴 것이다. 요거는 기능이 발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표의 기능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사용 태양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고 있는지, 얘가 과연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자기 상품의 홍보로서 쓰고 있는 건지, 그쵸? 그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게 사용 태양이고요. 그리고 얘가 얼마나 유명한지도 봐야 돼요. 등록 상표의 주지저명성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얘가 유명한데 얘가 썼어요. 만약에 당연히 뭔가 신용에 편승하려는 목적이 있겠죠. 막 나이키인데 유명한데 뭔가 나이크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약간 이제 변형을 해갖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나이키 따라했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상표의 주지 저명성 봐야 된다는 거고, 얘의 의도가 뭐였는지, 다른 이제 의도와 경위 같은 걸 좀 봐야 된다. 이런 거예요. 결국은 상태주의 이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딱 한번 생각을 해보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엄청 쓰입니다. 네. 그렇게 판단 기준을 보시면 되고요. 이제 관련 쟁점을 제가 이제 4가지 유형으로 나눠봤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그냥 나눈 건 아니고 이제 상표법 주의라고 엄청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좀 참고를 해갖고 나눈 거예요. 이제 당연히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는가, 요게 이제 관련된 판례들이 많아요. 이거 쓰긴 썼는데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는 게 맞아? 그럼 상표적 사용이 아니잖아. 만약 기능이 발휘가 되지 않으면. 그거와 관련된 판례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엄청 많아요, 그쪽이. 그리고 이제 내가 상표를 사용하긴 했는데 다른 상품에 대한 출처 표시, 출처로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의 온라인상에서의 사용 행위, 이런 것들, 요것도 요거는 사실 여기에 포함되는 논점인데 제가 따로 빼버렸습니다. 네, 좀 더 큰
논점으로 좀 보려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서비스에 대한 상표 사용.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될까? 이런 것들. 이것도 다 판례입니다. 전체가 다 판례예요. 다 대법원 판례죠, 당연히. 엄청 중요합니다. 볼게요, 이제부터.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자, 1번 볼게요. 유형1, 상표의 기능 발휘와 관련된 쟁점. 첫 번째, 디자인적 사용이 상표적 사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디자인적 사용이 상표에 사용이 될 수 있는가? 답이 뭐죠? 순수한 디자인적 사용은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상표의 기능이 발휘된 게 아니죠. 순수하게 디자인적으로 사용한 거니까 이건 안 돼요. 근데 디자인과 상표는 선택적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고 합니다. 판례가. 그러니까 디자인적 사용이면 상표적 사용이 될 수 없어가 아니라 어떤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중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디자인적 사용도 상표적 사용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상표의 기능이 발휘돼야 된다.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상표적 사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되는 판례도 있고 안 되는 판례도 있는 거예요. 순수한 디자인적 사용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결국은. 순수한 디자인적 사용. 그 순수한 디자인적 사용인지 판단이 어려우니까 뭘 해야 되죠? 상표적 기능이 발휘된지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그럼 상표적 기능이 발휘된 거는 아까 기능 4가지. 그게 발휘된지 그걸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그쵸? 그게 제일 유명한 판례입니다. 포트메리온 판례 있고, 이거는 이제 상표적 사용을 긍정했던 판례고, 아가타 판례. 이거 아가타 유명한 판례 있어요. 되게 조그만 펜던트 판례인데, 네, 그거 아시죠? 강아지가 뛰고 있는 거. 네, 그것도 이제 디자인 판례고요. 이거는 이제 순 뒤로 갔습니다. 용도나 규격 표시 등 설명적 문구로서 사용이 된 경우, 상표를 사용하긴 했는데 그게 단순히 뭔가를 용도나 규격 같은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그냥 사용을 한 거예요.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한 게 아니라 설명을 하려고 사용한 거죠. 그거는 기능이 발휘된 게 아니겠죠. 당연히 X입니다. 그리고 비교 광고 문구로서 사용된 경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죠. 삼성에 비해서 우리 거는 뭐 어떻습니다. 자기네 거 광고를 하면서 삼성을 살짝 언급했어요. 어디 뭐 광고에다가 써놓은 거죠. 삼성에 비해서 뭐 이러면서. 이런 거는 뭐 다른 법상 저촉이 될 수는 있어요. 비교 광고를 하는 거는. 근데 상표법상 이게 상표적 사용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내가 내 광고에다가 삼성이라는 단어를 조금 썼다고 해갖고 삼성 상표를 쓴 겁니까? 그건 아니겠죠. 비교 광고 문구로서 이런 것들 사용한 거는 또 아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이제 별표예요. 전기 간행물, 시리즈물 등 창작물 수록 상품에 대한 제휴로서의 사용은 이제 긍정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습니다. 아닌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어요. 요거는 맨 뒤에 이제 특유 쟁점에서 할 거예요. 창작물 수록 상품과 관련된 쟁점에서. 내부에 표시된 표장의 경우, 이거 소니 판례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품이 있는데 그 물품을 뜯어봐야만 그 상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외부에 표시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 커피가 있는데 외부에 표시된 게 아니라 요거는 커피 같은 경우는 아예 볼 수 있겠지만 완전히 어떤 뭐 컴퓨터예요. 만약에 컴퓨터가 있는데 그걸 다 뜯어봐야만 그 상표를 볼 수 있다. 요거는 상표법상 상표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례가 얘기합니다. 그 표현이 좀 다르긴 한데 표현이 상표법상 상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써 있는데 어쨌든 상표적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소니 판례예요. 일단 기능과 발휘된 쟁점들은 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네, 크게. 그리고 다른 상품에 대한 출처로 이제 인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처갓집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자, 이렇게 그 치킨 박스가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 이제 뭐 교촌 치킨이라고 할게요. 교촌 이렇게 있는데 그럼 교촌은 요 박스에 대한 출처 표시를 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닭, 치킨에 대한 출처 표시겠죠. 요 안에 치킨에 대한 출처 표시지 요 박스에 대한 출처 표시가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장 용기에 상표가 표시된 경우 경험칙상 내용물에 대한 출처 표시지 그 박스나
어떤 포장 용기에 대한 출처 표시로 이제 인식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완성품에 표시된 상표가 부품에 대한 상표로 기능하는 경우, 이것도 이제 개별적 판단으로 갖고 이제 아이스크롭 판례인데 나중에 판례 공부할 때 같이 보시죠. 아까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에 표시된 상표, 요거 아까 사은품 말씀드린 겁니다. 사은품. 자, 예를 들어 제가 뭐 강남역 몇 번 출구 앞에서 광고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뭐 볼펜을 저를 줘요. 볼펜을 주면서 거기에 본인들의 어떤 상표를 표시해 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표가 볼펜에 대한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이 만약에 뭐 호텔 홍보를 하러 온 분이에요. 근데 이제 좀 사람들을 꼬시려고 볼펜을 막 주면서 호텔 놀러 오세요, 호텔 놀러 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호텔에 대한 상표지 그게 볼펜에 대한 상표는 아니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 매체가 되는 물품에 표시된 상표는 이제 광고 매체 그 자체, 매체 그 자체에 대한 출처 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볼게요. 온라인에서의 상표의 사용. 도메인 이름의 상표적 사용 여부. 도메인 이름이 뭐죠? 위에 써 있는 거죠. 웹사이트 네임 메뉴에 써 있는 거 www.co.kr 이렇게 써 있는 거. 이게 도메인 네임입니다. 그거를 단순히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도메인 네임을. 그 등록 보유한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등록 상표가 만약에 A가 있는데요. 상표권이 존재해요. 근데 www.a.co.kr 단순히 등록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네. 그거는 상표권 침해는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한 도메인 이름의 웹사이트 상, 그러니까 여기에서 동일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자, A가 있는데 등록을 받았는데 얘가 또 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 웹사이트에 딱 들어가니까 가하고 가 다시 하고 나 다시를 판매하고 있어요. 요거는 상표권 침해입니다. 뭐냐면 요거에 대해서 사용이 된 거예요, 지금. 웹사이트 상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독자적인 상표가 부착된 경우. 근데 가 다시에 B라고 표시가 돼 있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A가 상표로서 기능한 게 아니고요. 그때는 B가 상표로서 기능합니다. 가 다시의 출처는 B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땐 또 침해가 아닙니다. 네. 자, 접속 단계에서 주소창 입력 순간에만 등록 상표가 잠깐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얘기한 게 마물 판례예요. 마물 판례. 네. 자, 키워드 검색 광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키워드 광고. 두 가지 판례가 되게 유명해요. VSP NTC 판례가 있고요. VSP 판례라 그러는데 그 판례가 있고 필톡스 판례라 그래갖고 특허원 판례가 있어요. 요 두 개를 이제 크게 아셔야 되는데 사건별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건별로. 그러니까 VSP 판례가 이제 대법원 판례니까 조금 더 중요하겠죠, 당연히. 요게 좀 상황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키워드를 이제 검색창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키워드 검색을 해요. 검색 이렇게 하고 그럼 이제 네이버든 뭐든 여기에 쭉 뜨겠죠. 쭉 뜹니다. 여기에 딱 A 키워드를 넣는데 뭐 상표가 나와요. 뭐 상품에 대해서도 같이 나와요. 이렇게 이 자체에서 표시되는 경우가 있고 요거를 클릭해서 넘어가는 화면에서 요 상표권이 A였는데 뭐 A하고 가를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하고 요거가 달라요. 되게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이게 키워드 광고의 두 가지 유형이에요. 딱 검색해요. 검색했을 때 나오는 화면에서의 표시되는 거가 과연 침해냐가 있고 표시된 거를 클릭해갖고 넘어가는 화면에서의 표시된 게 침해냐를 보는 게 있다는 거죠. 여기와 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네. 자, 볼게요. 그래서 키워드 검색 광고 후에 인터넷 검색 결과 화면에 상표가 표시된 판례가 VSP 판례예요. 그냥 검색 결과 그 네이버 화면 거기
거기까지가 VSP 판례였고, 요거는 이제 적으로 봅니다. 침해로 봅니다. 근데 이 VSP NTC 판례는 요 VSP 자체가 등록된 상표 자체가 관용 표장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결국은 침해가 아닌 사건이었어요. 실제로는. 요거는 이제 권리범위 확인 심판 사건이었고요.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키워드 검색 광고 후에 인터넷 검색 결과 화면, 네이버, 그 다음에 클릭해서 넘어가는 연결되는 홈페이지에 지정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요겁니다. 요것도 상표권 침해입니다. 두 가지예요. 요게 필톡스 특허보험 판례고 되게 유명한 판례고요. 요것도 이제 불사용 취소 심판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죠. 건범심 사건이 있었고 불사용 취소 심판 사건이 있었다. 건범심 사건은 대법원 판례긴 했는데 딱 키워드 검색을 해가지고 표시되는 인터넷 검색 결과 화면이었고 거기서 표시되는 것도 당연히 상표권 침해다. 그리고 거기서 클릭하고 넘어가는 화면에서 상표에 대해서 뭐 지정 상품과 관련된 상품을,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면 그것도 상표권 침해다. 그거는 필톡스 판례였다. 그리고는 특허보험 판례였다. 그거는 불사용 취소 심판 사건이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사용. 요거는 이제 백남준 미술관 판례인데요. 요것도 대법원 판례죠. 요거 되게 외우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1번, 2번, 3번으로 나눠놨습니다. 요거는 암기하셔야 돼요. 저는 이거 암기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크게 제가 이제 다 뭐라 그러죠? 볼드체를 다 해놨거든요. 거기 중심으로 외워 놓으시면 돼요. 서비스의 제공 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 또는 당해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수요자의 물건에 상표를 표시한 행위.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 서비스의 제공에 이용하는 물건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전시하는 행위. 그 밑에다가 제가 다 예시를 써놨어요. 보시고 솔직히 이거는 문장으로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이거를 꼬을 수가 없어요. 이걸 꼬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1차는 객관식이잖아요. 안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꼬을 수는 없으니까 요렇게 서비스에 대한 상표의 사용은 요렇게 판례가 판시했구나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차 때는 외워야 돼요, 이건 걸. 네, 2차 때는 외워야 돼요. 자, 잠깐 쉴게요.